먼저 특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석학 초청 특강은 21세기 다시 보는 독립사상이라는 대주제를 갖고 지난 4월 29일에 새로운 세계관을 펼친 홍대용이라는 천문학자의 얘기를 통해서 독립사상의 진원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 개화 독립당의 공론장이었던 박 교수의 사랑방에서 어떻게 독립사상이 대두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경희대학교 총장님 조인원 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이정식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한국 근현대사 및 동아시아 현대 정치사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정치학자이시자 역사가이십니다. 여전히 83세의 노고에도 치열한 학자의 삶을 살고 계시고 아직도 지성의 삶으로 일관하고 계신 교수님은 지난 1974년에 미국 정치학회 최우수 저석상을 받은 데 이어 많은 학술상을 수상하셨고요. 2012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황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도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우사와 영문으로 된 박정희 전기를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이정식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참 감사한데요. 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아직도라는 말을 제가 상당히 뭔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거 끝이 보인다는 얘기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홍대용 선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담원 홍대용의 사상은 그의 생존 기간에는 조선사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8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의 주장을 넓히 알리거나 수용할 수 없는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맹아적 독립사상은 그의 친했던 연하의 친구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 교수에 의해서 이어졌고 그의 제자들의 손에 의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은 3.1천하로 끝나고 말았지만 한국사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갑오 갱장 그리고 1896년에 있었던 독립신문의 창건과 독립협회가 이끌었던 각종 행사들은 모두 개화 독립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국이 망한 것이 1910년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있었던 독립운동도 모두 홍대용 선생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을 논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다 김옥균을 말하게 되고 박영효, 육일준, 홍명식
이런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데 그의 사상을 논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박규수 선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박규수. 학생들에게는 그리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박규수 선생 댁에서 이 청년들이 박규수 선생의 강의라고 할까요?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집들을 읽고 그러므로 해서 개화당 사상, 개화적인 사상을 받았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규수 댁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또는 현대사에 있어서 개화사상 그리고 독립사상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람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가? 어떻게 되어서 이 젊은이들이 당시의 젊은이들이 개화사상이나 독립사상을 갖게 되었던가? 이 질문이 아직까지 그 대답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 사랑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강의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방에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얘기가 오고 갔던가?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대화를 재구성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박규수 선생은 정부에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약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의정까지 그 높은 자리에서 정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셔가지고 그것이 아마 1771년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7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몇 해 동안 2년이었던가 3년이었던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2, 3년 동안에 이 젊은 분들이 박규수 선생의 강연도 듣고 강연을 할까요? 강의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말하자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던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그분들의 대화를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소설가는 아니지만은 역사가로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뭔가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과정을 재구성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과제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사행 가셨던 분들 말하자면은 중국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절단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인사들을 만났던 분들은 아주 뭐라 할까요? 포터블 리코딩이라 할까?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얘기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붓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아주 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글을 탁탁탁탁 한문으로 써서 주면은 보이면은 그 사람이
쓰쓰쓰 이래가지고 거기다 자기의 생각을 또 거기다가 적어서 줍니다. 근데 이것이 녹음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로 적은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절단에 갔던 분들은 그 종이를 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걸 가지고 전기도 쓰고 모든 기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방, 박규수 선생의 사랑방에서 있던 대화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은 거니까 기록을 하지, 그런 필담을 한 거 아니잖아요. 또 동시에 누군가가 기록을 남겼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겨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행히도 1884년에 있었던 그 갑신정변에서 실패를 함으로 해서 김옥균 등 여러분들은 역적으로 그 처벌을 받게 됐고, 그래서 아마 그 댁에서 만약에 그런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태워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큰 화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박규수가 누구였느냐? 박규수의 그 생각했던 것, 글들, 모든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규수 선생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재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박규수 선생이 그 당시에 쓰신 글들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그 중국에 가셨던 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담의 기록도 남아 있고 보고서의 기록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쭉 찾아보면은 그날의 그들의 그 2년간 3년간의 대화가 재구성된다.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역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소설가라면 그 좀 멋있는 소설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저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박규수 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박규수 댁이었던가? 왜 역사가들이 박규수 댁을 얘기를 하는가? 이거의 첫째입니다. 그야 물론 박규수 선생이 훌륭한 분이었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시를 잘 쓰셨어요.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고 이미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와서 부탁을 해서 제문을 써달라. 제사하는 데 있어서 글을 써달라. 또는 무슨 편지를 써달라 하셔가지고 이분이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장 짧게 또는 그분을 간단하게 묘사한 글로서 한자로 8자 한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옛날엔 시호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후배들이. 근데 임금이 그 시호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호를 뭐라고 했나 하면은 시호를 문익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문, 글문자, 익 하면은 날개, 글의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 문익이라고 했느냐. 그걸 이제 8자 한자를 거기에다 이유를 댔는데요. 첫째로 그분은 근학호문.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근학호문 그렇게 하고 사려심원 8자입니다. 근학호문이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학문을 근면하게 했다.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 여러분들 같죠? 또 호문이라 묻기를 좋아했다. 근데 묻기를 좋아한다는 건 제가 그 어린애들
엄마하고 어린애들하고 가는 것을 보면은 어린애들이 엄마 왜? 예? 왜 하늘이 파래요? 왜 나 원하는데 못 먹게 해요? 그런 왜 하잖아요. why? 그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문 묻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 과학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과학이나 학문에 있어서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만년 역사인지 100만 년 역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모두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why, 왜 묻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턴이 그 왜 사과가 떨어지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나가 역사를 바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늘 그 강의를 하면서 ask questions. 질문을 자기가 해라. 그 질문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탐구를 할 수 있는데 질문이 없으면은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학, 호문, 그렇게 하고 사료가 신문하다. 생각이 깊고 또 넓다, 멀다. 원자는 몰되는 원자이지만은 말하자면 스케일이 컸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이기로서 그분을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문이기였다. 이렇게 그 시호를 내렸습니다마는 저는 그 시호도 좋지만은 그 근익 호문 사료 시문이라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마뉴엘 칸트가 enlightenment가 뭐냐? What is enlightenment? 그래서 그 대답이 dare to ask, dare to know. 그러니까 dare to know. 감히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그 enlightenment라고 그랬어요. 서양에서 enlightenment 하게 되면은 역사를 바꾼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What is enlightenment? 질문을 던졌는데 이분이 간단하게 Enlightenment is there to know.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역행해서라도 질문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근학, 호문, 묻기를 좋아하는 그 호문하게 되면 그 엔라이트먼트죠. 그래서 한국의 홍대영뿐만 아니라 박규수 선생도 역시 그 Child of Enlightenment라고 할 수 있죠. Enlightenment 그 계몽사상을 가진 분이었다. 근데 그분은 어릴 때 과거 시험을 치기 전에 무슨 계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827년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그때 박규수 선생이 주역 강연을 진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효명세자와 아주 가깝게 지나셨는데 그분이 그 효명세자가 대리 청정을 하게 되었을 때
박규수 선생께서 가깝게 모셨기 때문에 효명세자가 받았던 칭찬,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박규수 선생의 공헌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을 줄 때, 죄에 대한 형을 줄 때 신중하게 했고, 또 현재들, 말하자면 좋은 인물들을 골라서 등용하는 데에 그 효명세자가 칭찬을 받았는데, 아마도 그 박규수 선생의 공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렇게 보필을 했는데 그분이 효명세자가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그 박규수 선생의 절개라고 할까요? 이분이 18년 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도 치지 않고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과거를 치셨는데 1848년에 있었던 증광시에 치셔가지고 문과에 급제하신 이래로부터 관문에 들어가셔서 승승장구로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사정원의 정원, 그러니까 황해도 용량의 현감, 홍문관 교리, 믹수관, 그 다음에 경상 좌도 암행어사, 뭐 이렇게 쭉 나오셔가지고 제3품 당사관인 동부승지에 임명되고, 그 다음에 황해도 곡산의 부사로 임명되고, 이런 식으로 그분이 지났던 직명, 직함들을 쭉 보면은 수십 개가 됩니다. 너무나 그 아주 여러 자리에서 그분을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1860년에 열하 문안사로서 중국에 파견을 됩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1860년에는 부사로서, 그러니까 데피티 엠바서더로 이제 나가셨다가, 그 다음에 71년에는 정사로서 엠바서더로, 대사로서 거기 중국에 다시 갔다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력을 보아서 박규수 댁에 모였던 그 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박규수 선생의 조부이신 박연암, 연암 박지원 선생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박규수 선생 자신이 여러 가지 관직에 있으면서 국내의 정치 행정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그분은 암행어사로도 활약하셨고, 또 진주에서 밀란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또 가서 관찰하고 또 보고하고 해결책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행정에서 중앙청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 연행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엔 연행이라고 그랬죠. 연행이라는 말은 연경, 북경을 가르쳐서 연경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연경에 갔다 온 것을 연행이라고 그랬는데, 그 연행에 관한 것,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 세 가지의 대화를 쭉 따르다 보게 되면은 김옥균 선생 등 뭐 이런 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그 윤곽이 나오게 되고, 또 개화당의 프로그램을 할까요? 정책의 또 윤곽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하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랑방에 모여든 청년들이 물론 읽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출판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손에 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그 열하일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면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소설같이 읽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박지원 선생은 그 열하일기에서 중국에 대한 묘사를 한 것뿐이 아니고 그 중국의 사항을 통해서 조선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를 보면은 아침에 말을 탄 중국 청년 하나가 수십 마리의 양을 데리고 나와서 방목하려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을 같이 해서 여러 집에서 울타리를 열고 말도 내보내고 소도 내보내서 방목을 합니다. 중국 산천에서 마음대로 뛰어노는 동물들은 거기에서 비대해지기도 하고 번식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은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사람들은 방목하는 대신에 가두어 키우고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있으면 그걸 가두어서 키우고 종자를 개량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1년에 모두 합해서 말이 3마리, 4마리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박지원 선생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겠죠. 1년에 말이 3마리, 4마리밖에 생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가가지고 말을 사와야 된다. 근데 말을 사오는 것도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말을 부려먹기를 심하게 한다. 미안합니다. 순리적으로 말을 타지 않고 사람의 편리한 방법만을 따라서 말을 부려먹는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이 미안합니다. 왜 이러지? 제가 그분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은 이분이 말과 사람 간의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부가 말을 끌고 갈 때 자기의 편리한 길을 가고 말은 그냥 가장 힘든 것을 가게 하고 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채찍질을 하고 그러니까 말은 반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의 관리들이 사람 백성들의 생각을 안 하고 때려 몰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민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항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오늘따라고 했다 길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볼테아가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에서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의 종교,
사회 자유를 보고 영국에 있어서의 정치 자유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써가지고 영어 번역판으로는 Letters from England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를 쭉 보면 그 영국에 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 선생이 하신 것이 꼭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블란소에서는 볼테아의 글들이 대중에게 펴져가지고 그 다음에 블란소에서 혁명이 있었죠. 그러나 조선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출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 땅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냥 국경을 넘어가서 홀란드에 가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통해서 다 홀란드에 가가지고 책들 사가지고 와서 읽는 겁니다. 근데 조선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압록강 건너봐야 허허벌판이고 만족. 그러니까 북경까지 가서 출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하일기 같은 책이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열하일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둘째로 국내 정치 행정에 관한 문제점들. 박 교수는 대원군과 고종의 주변에서 근무하면서 국정의 각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54년에 경상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행정의 문제점들을 자상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또 개혁책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귀국하자마자 그는 성균관 대사정이 되었다가 1862년에는 진주 밀란 수습을 위한 안핵사로 임명되어 밀란의 진상을 조사 보고하였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문화인들에게 포괄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 각종의 문제점들, 시정책들 이런 신뢰를 들어가면서 알려줄 수 있는 조지에 있었다. 손혁부라는 그 학자가 지적하듯이 그는 양반 관료층의 부패와 실정을 비판했고 토지를 재분배하여야 한다고 했고 삼정, 즉 전정, 군정, 환곡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내정의 개혁에 시급한 것을 누차 진언한 바 있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 그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상업과 공업도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그분뿐만 아니고 중국에 다녀왔던 이른바 북학파 실학자들이 모두 주장한 바였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상업과 공업을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들은 중국에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이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만주족의 통치 밑에서 불만이 많으면서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산업공상이라는 계급관념 하에서 공업과 상업을 멸시하는 조선의 풍습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뜻에서 그는 사회면에서의 사민, 말하자면 산업공상의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적 위치가 신분의 혈통적 계승이 아닌 능력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 역시 홍대영을 위시한 북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조부의 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열하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쓴 호질이라는 글 또는 양반전 뭐 이러한 글을 통해서 아마 외우다시피 하고 하셨을 터인데 어린 시절부터 그분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노비들을 부려먹던 양반들의 꼴과 아우러 고약했던 조선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자기의 심정을 나타냈을까? 또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민평등,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하는 감정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찡하고 속에 마음에 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한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중에 세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서울의 중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승동교회 예배를 잘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날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양이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양이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감사하니까 그 교회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요. 지금 생각하게 되면 백정이 나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양반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이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냐? 내가 양반인데 이 상민들, 평민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보자고 하니 이것은 뭐 할 수 없다. 내가 예수쟁이가 돼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같이 예배를 보겠다. 그런데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정은요. 신발도 신으면 안 되고 거리에서 다닐 때는 칸가루 모양으로 꽁충꽁충 뛰어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짐승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라니 이 말이 됐냐 말이야. 내가 평민이라면 그래도 좀 백정하고도 앉아보겠지만은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이런 짐승들하고 앉아서 예배를 보라 하느냐.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승동교회가 백정교회라고 이름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민, 평등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한 가지 변한 거, 개혁한 거 또 뭔지 아세요?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본다는 거. 이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남자하고 여자가 질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느냐 말이야. 당신들 왜 이렇게 앉아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보면은요. 교회 내에 남자석하고 여자석이 꼭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자 측이 많았죠. 왜 그런지 여자는 많고 남자들은 그리 많이 안 갔어요. 교회에. 하여튼 이런 개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규수 선생은 사민평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박 교수의 청나라 기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그 당시에 저부 연암 박지원의 얘기로서 꽃을 피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의 내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토론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목, 즉 박 교수의 연행, 청나라의 사절단 부단장으로 갔던 일 1861년, 그리고 단장으로 갔던 일 1871년으로 1년에 다녀온 경험은 그들이 가장 열을 띄고 들었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박규수 선생이 중국에 갔을 시절이 중국의 격동기였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격동기라는 것은 우리 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중국의 격동으로 인해서 우리 사대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중국의 폐해라고 하니까 중국의 뭐라고 그러죠? 쇠퇴는 사대 관계에 큰 변동을 가져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중화제도라는 것은 중국 중심적인 국제체제였습니다. 그거는 화이 사상에 근거한 겁니다. 화이, 중화라는 화자, 이는 오랑캐 이자, 화이 사상이 그 근본이었죠. 그 근본을 다시 또 돌아가게 되면은 중국의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죠. 천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자 중심의 국제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지원이 그 당시에 중국에 가기 전 1861년인데 그 전에 그의 극친한 친구들이 중국에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보고를 여러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중국의 내부 정치가 상당히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천국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태평천국난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태평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홍수천 이런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그 태평천국을 이룩한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남쪽에서 시작한 이 반란 운동이 아주 확장을 해가지고 북경 근처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중국의 사정이 너무나 나빴다는 그 이유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왕조가 이것이 특히 또 만주족이 통치하던 청나라 왕조가 한족이 태반인 중국을 통치하는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조리, 부패, 이러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혼란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또 그 혼란을 더욱 악화했다.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이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서양 나라들이 중국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나라들은 자기 서양 세계에서만 살지 않고 동양을 발견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해양 기술이 너무나 좋았죠. 스팀 엔진이 있어가지고 아주 서양 나라들은 아프리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냥 이거 수박 갈라먹듯 쭉 갈라먹었어요. 아프리카 대륙, 그 큰 아프리카 대륙을. 그렇게 하고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
또 지금은 인도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로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스리랑카다, 파키스탄이다 이런 식으로 남동아시아를 점령했고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이트 말라카를 지나와 가지고 말레이아를 차지하고 또 월남, 베트남을 차지하고 이 서양 나라, 영국, 프랑스, 또 홀란드 이런 나라들이 막 팽창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 일어난 것이 아편 전쟁이죠. 지난번에도 아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줄 거 없으니까 아편을 사라. 우리는 안 사겠다. 왜 안 사겠느냐? 빵빵 하고 그 대포를 쏜 거죠. 그래가지고 졌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개항을 강요당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홍콩을 99년 동안 대여했다가 여전히 얼마 다시 돌려보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개항을 좀 더 항구들을 열어라.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돼? 그래가지고 70척의 배를 파송을 해가지고 광동을 점령해가지고 광동성의 성장을 납치해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진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북경까지 침해하고 들어간 겁니다. 어디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걸 쓸 줄 알아야지. 지금 조금 작동하는 건데. 여기 우리 대한민국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도에 안 보지만은 광동이라고 하면 쭉 밑에입니다. 근데 그 기선을 타고 오는 거니까 광동에서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이 천진이 이쯤 있을 겁니다. 그 북경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서양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박규수 선생이나 또 그의 친구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치외 복권을 인정해야 됐고 항구의 개방을 약속해야 됐고 또 1844년에는 미국과 프랑스하고 조약도 맺었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2차 아편전쟁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1857년에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이 광주를 점령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독 섭명침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사정을 보고 박규수 선생은 그 당시에 중국에 가서 이런 사정을 보고 중국의 혼란한 상태를 보고 중국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생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멀지 않아서 1866년에 박규수 선생이 평안도 관찰사로 이 평양에 관찰사로 가 계실 때 셔먼호 미국의 기선 셔먼호가 대동강을 올라오다가 습격을 당해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강을 올라가니까 그걸 저지하려고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군소를 납치해가지고 배에다 올려 태우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우에서
조그만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착 내려보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기선이 타버렸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그때 개장한 것이 김일성의 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그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분이 박규수 선생이 직접 관여해야 됐고, 그 다음에 몇 해 후에 1871년에 미국이 이 셔먼호에 탔던 선원들이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셔먼호에 관한 처리도 하겠고, 이 조선왕국하고 우리가 국교를 해야 되겠는데 만나자. 그래가지고 선박을 보냈는데 이것이 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강화도에서 미군 배하고 한국 분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군함들이 포격을 해서 한국 병사들이 50명이 죽었고 40여 명이 부상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박규수 선생이 직접 또 관여했습니다. 여기 편지도 미국하고 왕래하는 편지도 그분이 썼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서도 그분이 관여했는데 전투 그것만을 보면은 완전한 패배였죠. 저쪽에서 한포 사격을 하니까 어디 조선 군사들이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미군 배가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 교섭하자고 왔는데 만나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그 무슨 소리냐? 아니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격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박규수 선생이 쭉 써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다 배를 끌고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보라 말이야. 우리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승전에 뭐라고 그러죠? 기쁨을 나눴고 동시에 대원군은 그 유명한 촉화비를 서울 종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주요 도시에 세우고 그 비문에 양이가 침범해도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 쇄국 정책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이것이 조선왕국의 승리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전 조선왕국이 그건 양의를 배척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박규수 선생은 달랐어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죠. 이분 박규수 선생이 미국 전권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네 나라는 예의가 밝고 높고 유명한 나라라서 모든 나라들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리에 명확하고 경망한 일을 삼가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와가지고 이런 포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셨고 또 동시에 자기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나라 양반들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 국가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이 동방예의지 국가가 먼 오랑캐 하나 나라에게 배 두 척에게 포격을 당해가지고 이거리 되어버렸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함부로 우리가 예의지 국가라고 하는데 나는 본래 이 말을 추하게 생각한다. 천하만고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어찌 예의가 없는 나라가 있겠느냐. 모두 예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조선의 양반들은 쥐벌이 있음을 자랑하여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양반 하는데 이것은 최고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말이고 최고로 무식한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 코멘트를 하셨는데 장형부 교수가 조선이 동방 예의지 국가이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미국과는 교류할 수 없다고 하여 쇄국 정책을 고집하던 척사론자들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어 그들에게 극도의 분통을 터뜨렸다. 척사론자들은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수화하지도 못하면서 특권 신분인국가 세력 있는 것만을 자랑하는 양반층과 권세가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그분은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좀 빨리 서두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수 선생은 이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소양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조선은 동방예의지 국가이고 소양나라는 양이 말하자면 오랑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랑캐들하고 교역을 할 수 없고 교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쇄국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대원군을 비롯해서. 그런데 박규수 선생은 나라치고 예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모두 예의가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들하고 양이라고 걸지 말고 서양 나라들하고 교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이것을 보면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홍대영 선생이 지구본, 지구2를 만들어줬다고 했죠. 지구본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서 세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거 빙빙 돌려봐도 어디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규수 선생도 역시 지구본을, 지구2를 만들었어요. 지구2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이분께서 아마 그 생각, 모든 나라가 예의지국이다. 예의가 있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다. 만국평등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구2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분께서 홍대영 선생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다. 이러한 지식, 생각, 그리고 중국을 여행하고 와서 본 그 결과로 해서 지금까지는 청나라에 의존해가지고 양이들하고 대항하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중국에 가보니 관료들이 다 부패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북경에서 열하로 보내는 그 사절단 하나 가는 것도 편지 왕래도 옛날에는 이틀이면 충분했는데 자기가 갈 때 보니까 12일이 걸려도 편지 왕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브로크했다고 해요.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료 체제가 그렇고 또 부패되어 버렸다. 이게 중국이 약하다. 그렇게 하고 서양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더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무력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이 청나라를 의지해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자주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청나라가 무력해진 상태에서 또 이 천지개벽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부국강병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방에서 이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이냐. 청나라는 이제 무력하게 되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없다. 의지할 곳이 없으면 우리의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결론은 아마 그 대화 중에서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방에서의 대화가 독립의 원상이었다 또는 요람이었다. 뭐 이러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소설 이상의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국사 특히 이 부분을 전공했는데요. 저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일제에 맞서서 싸운 분들이 펼친 것만 독립운동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두 강의를 듣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항해서 독립 정신을 떨친 분들도 독립운동자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그 총장님 축사 말씀 이 브로셔에 보면 역사는 내일이 태동하는 오늘이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중국이 다시 대국 굴기를 외치고 있고 일본이 과거사 반성 안 하고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가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깨침을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정식 교수님께서 박 교수의 사랑방에서 김옥균, 서재필 같은 젊은이들이 깨침을 얻게 되는 그 장소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시기를 건너뛰어서 박 교수이신 오늘의 박 교수이신 개봉사상가이신 우리 이정식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깨침을 주시는 사랑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성 교수님. 잠깐 여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열하에 있는 그 비석인데요. 여기 용어를 읽어보세요. No forgetting the national humiliation. 국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물망국치. 이게 뭐냐면은 그 한풍 황제가 1860년에 그 영국의 공격을 받고 그 홍콩을 이양하는 그 사인을 한 겁니다. 가지고 이것이 국치라고 해가지고 돌로 지금 그렇게 놓여 있어요. 이게 열하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이거 황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열하에 황녀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하에 갔다 왔습니다. 그 거짓말. 그 다음 열하
왜 열하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느냐? 이거 열합니다. 이거 열하라고 써있죠? 열하라는 건 뜨거운 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큰 강에 김이 문문 나는 곳이 있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열하라는 것이 여기서 저기 갈 만한 한 10m 거리, 거기에 그 뜨거운, 뭐죠? 온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하라고 그래가지고 온 지방 이름을 열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가 아니고 뭐 천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물 올라오는 온천이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하 생각하면은 김이 문문 나는 강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던가요? 이 가는 길입니다. 북경에서 열하로 가는 것이 고속도로를 지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속으로 가서 6시간이 걸렸습니다. 열하라는 것이 상당히 멀어요. 만주족이기 때문에 그 만리장성 밖에 이런 열하 피서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한족들이라면은 만리장성 밖에 나갈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 청나라는 만주족들이 만든 나라고 원래 청나라 만주족들은 만주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만리장성 밖에. 그래가지고 이런 그 산들이 막 있는 것을 그 고속도로들을 있어가지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산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열하의 황제의 피서지입니다. 피서지가 이렇게 쭉 사방이 아주 넓은 그 땅인데 거기에 이렇게 성을 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그 이 티베트의 라마들의 그 교주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티벳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 티벳 사람들의 그 치프들을 데다가 저렇게 잘 모셔가지고 부어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들 반란하지 말라. 이러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성을 지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던가요? 이거 그 건물이죠. Q&A. 예, 호성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저 철학과의 허우성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개화라는 말을 그 박 교수 선생은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19세기 말 한 50년 이후에 개화라고 하면은 되게 문명이라는 단어하고 떨어질 수 없이 분명히 가니까라는 말을 썼을 텐데 그 문명 개화라는 말을 썼을 때 하고 그거 없이 사용했을 때 무슨 사상의 차이가 있겠는지 제가 선생님이 개화를 그 박 교수 선생이 혹시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 사정을 그 1856년에 이제 출간했는데 혹시 그런 데서 영향 물론 대부분은 중국이겠습니다만은 그 일본 쪽에 영향이 있겠는지 그 질문 하나고요. 그 사실은 둘이가 좀 얽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갑신정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개화당이 성공하고 척화파가 패배했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었겠는지요. 이상입니다. 역시 철학 교수였으니까 아주 힘든 질문들만 하시네요. 근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박 교수 선생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그분이 물론 그분도 일본하고 국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으신 것은 제가 알기에는 저는 없고요. 개화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문명 개화, 문명의 가이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그 문명을 개화하는 것. 그런데 문명을 개화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서양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은 신발 신고 방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문명 개화다.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도 문명 개화다. 개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명 개화다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피를 섞어야 된다. 이게 일본 피하고 서양 피하고 섞어야 된다. 이것이 문명 개화다. 이런 엑스트림이라 할까요? 극단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조선의 경우에서 개화라는 말을 그분이 어디서부터 쓰셨느냐 저는 지금 기억이 없네요. 개화라는 말을 그분이 언제 썼던가 지금 머릿속에 컴퓨터를 막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 허우성 교수님 질문은 다음번 3주차 강의 들으시면 해소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예, 다음 여기 앞에 학생. 다음번에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20시간 전에 제가 서울대 유용태 교수님한테 그 중국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중국 혁명. 혁명. 네네. 네.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약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분 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에서 그 동학혁명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도 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동학혁명이 뭐요? 동학 농민항쟁. 예,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글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상당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학혁명부터 말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말하고 있는 게겠죠. 농민들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어가지고 혁명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어떤 분들은 동학혁명이 혁신적이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그 프로그램 동학이 들고 나온 프로그램이라 할까 정책이라 할까를 보면은 대단히 보수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농민 봉기라고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질문 뭐였죠? 정약용이 그 계급 타파를 안 알려둔 신분 타파를 안 알려둔 분 아니었냐? 네,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를 해야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약용 선생이 실학 대가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사민 평등을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개화당이 만약에 권력을 잡았더라면 혹시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허 교수님 질문하신 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개화당 정권이 설립됐다면은 어떻게 나라가 달라졌을까?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나라가 개화를 해가지고 개국을 해가지고 발전을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한데는 그 당시에 모든 사정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화당이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오랫동안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발령 같은 걸 보면은 머리를 잘리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반격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화당이 망하게 된 원인 하나가 머리 자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전통을 어긋해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러시아의 피타 대왕 책을 읽다가 그분이 단발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은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거리에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뭐 좋다 나쁘다가 없게 그 대왕의 권력을 행사해서 그대로 단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타 대왕의 권력이 하도 강하고 또 다른 하는 그 정책이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그 전통이 신체 발부 뭐라 그러죠? 수지 부모라. 네.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 발부에 손톱 하나도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잘린다는 것은 인간의 도를 어기는 거다. 이러한 그 생각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 배겨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머리를 잘라버리라 하는 단발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부터 머리를 잘라버리고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시범을 하면은 차차로 아마 변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도 수십 년은 걸렸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단발령을 내려가지고 잘라라. 그러니 그게 쉽게 될 일도 만무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책도 역시 그 고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그거는 개화당 정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저항이 어느 정도 강약을 정했을 것이고 또 모든 정책이 거기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그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의 명치 유신을 따라서 그대로 하려고 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명치 유신을 볼 것 같으면은 초슈, 사츠마, 또 그 시코쿠에 있던 조그만 도사, 뭐 이런 한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지도자가 있고, 거기에 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료마 같은 인물이 있어가지고 숙적이었던 조슈하고 사츠마의 화해를 이룩하고 또 도쿠가와 마지막에 쇼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시모이라고 그러던가 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렸는데 요시문해인가? 요시 분해 아닌가요? 뭐네? 하여간 한국말로 하면 경희입니다. 도쿠가 경희예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데 그런 장군이 싸우지 않고 그냥 정권 포기한다. 이러고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명치유신을 보더라도 일본의 명치유신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무력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한 인물들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갑신정변을 볼 것 같으면 일본 군대 150명에 의지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겠다.
그것도 무슨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기반이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력혁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박규수 선생 같은 분은 아마 그러면 안 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수 선생님은 치밀한 분이었죠. 시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평양 정권을 통치하고 계실 때도 그렇고 여러모를 보면은 그분이 치밀했습니다. 준비를 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같이 준비 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었고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권을 정치를 수행하는데 아마 상당히 큰 곤란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큰 변함은 없었을 것이다. 저희들은 뭐 그 5.16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5.16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큰 혁명 중에 하나인데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칼을 갖다 대고 뭐 그 당시에 뭐였죠? 구호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명령 제9호인가 뭔가 해가지고 헌법을 긴급조치 구호를 해가지고 헌법을 비난해도 잡아가고 대통령을 비난해도 잡아가고 다방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누가 들으면 잡아가고 이런 그 공포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근대화가 현대화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옥균 정권은 그런 힘이 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기부 원장님.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회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송재룡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근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선생님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러한 한국적 근대화, 조선적 근대화의 씨앗들이 있었고요. 그 세미날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래서 독립의 가능성과 한국 스스로의 독자적인 근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1800년도 중후반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의 힘과 통치력이 그렇게 쇠망의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조선에 대해서는 그 통제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뭐 1800년도 후반에 와서는 원세계라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와서 거의 속국처럼 다스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독립과 개화나 근대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중국의 중화적인 질서에 의존하려고 하는 문화적인 DNA나 이런 그런 힘들 같은 것이 잔존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박규수 선생의 예를 들더라도 그분은 양이 초기에 양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청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청나라하고 같이 합작해서 해야 양이를 막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하라다 아카시인가 그분 논문들을 읽어보면은 박규수 선생이 그 총에 의존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다는 박규수 선생이 개화주의자가 아니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이 특히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왕국은 소중화라는
그 신념, 말하자면 우리는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유교 사상을 그대로 받은 나라다. 청나라는 야만의 나라다. 야만족이 힘을 가지고 명을 멸망시켰지만은 그래도 그 문명의 전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긍지라 할까요? 그 프라이드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화 사상이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바탕, 이것이 조선 선비들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긍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바탕은 웬만해가지고는 해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참 그러한 그 소중화 사상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대한제국이 설립돼 가지고 고종이 자기가 황제라고 들고 나왔을 때 선비들이 이런 망령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우리 유교 전통이 보수 사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한국은 아직도 원리주의라고 할까요? 펀더멘털리스트한 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도 그렇고요. 또 그 요새 뭐라고 그러는지 종목 사상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상당히 펀더멘털리스트한 신앙이 살아있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그러한 극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원리 원칙을 좀 믿는 근본주의 성향이 좀 강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송재래 원장님, 어떻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시간은 좀 됐지만 근학 호문을 강조하셨으니까 한 두 분 더 받아도 네, 근학하죠 우리. 예. 근학 호문. 예. 질문, 그 여학생.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학생이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서 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독립이라는 게 뭐 박교수 선생님도 그렇고 실제 독립운동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그걸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시작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선생님이 짚어줄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포인트 이거 정도는 네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다면 준비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를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정말 힘든 질문을 하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이죠. 조직이 그럼 우리 전통 사회에서의 어떠한 조직들이 가장 강했느냐? 시족 강했고, 또 지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방계라든가 이런 지방 조직들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뭐 지방 관념이 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근데 하여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직이 뭐냐? 그 조직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저로서는 좀 다루기 힘든 질문인데, 여기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대답해 주실지 모르지만은 전통 사회의 질서가 있었죠. 촌락적으로. 촌락을 기초로 해서, 시족을 기초로 해서, 파벌을 기초해서. 이것이 현대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조직들이냐. 이건 상당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의 논문감이에요. PhD 논문도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해나가느냐. 이거는 단시간에 대답을 내리는 것보다 좀 사회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넘어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질문이 중요해요. 아주 정말 중요해요. 그대로 한번 추궁해 보세요.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라는 격려 말씀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일 대학장님 오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예.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 학생.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학생은 아니고요. 예, 졸업을 했고 지금 노동자로 살고 있고요. 오늘 노동절이어서 학교에 약속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 교수라는 인물과 그 박 교수의 사랑방을 일단 오늘날로 일단은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자면은 오늘날의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19세기 말의 현실과 너무 더 유사한 어떤 흐름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국이 일어나고 있고 다시 뭐 동아시아의 어떤 한반도를 중심으로 뭔가 뭐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날에 만약에 박 교수라는 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방이 존재했다면 지금의 어떤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박 교수나 그 사랑방에서는 어떤 뭐 토론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점에서 박 교수나 사랑방은 과연 어떠한 어떤 해답이나 실천을 모색할지가 궁금합니다. 예, 네, 뭐, 아주 예. 저도 궁금한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다행히 지금 청와대가 있고 또 청와대 밖에도 여러 가지 시국 문제,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고 논문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 교수 선생 댁의 사랑방에 있었던 그 대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그 모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단체들만 하더라도 연구소 같은 것이 하도 많고 경희대학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 제시라 할까 문제 제기라 할까 이런 것은 지금 이미 다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질문은 그런 성격의 질문이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하고 또 과거와 같이 위태로운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지금 막 달라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엽에 박 교수 선생이 중국에 다닐 시절이 격동의 시기였다고 하면은 지금도 또 하나의 격동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양극화되어 있던 미소 체제가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중국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하고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그 속에서 중국하고 일본 택일하라는 이러한 프레셔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판단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말 시기에 있어서의 황준헌이가 조선 책략이라는 그 소책자를 써가지고 김홍집에게 주어가지고 김홍집 씨가 그걸
나라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문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의 위치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한국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데 그 주변 상황이 많이 변하다가 다시 또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강연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처할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미국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또는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연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삼척 동자라도 보면 알죠. 대한민국의 로케이션이 위치가 그렇게 일본같이 쉬운 위치가 아닙니다. 일본은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국 문제가 아주 혼란할 때 일본이 조선전쟁에 다시 끼어들까 봐 일본 만화에 나는 게 어떤 만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서쪽에서 일본 서쪽에서 규슈나 조슈 쪽이죠. 야마구치 킹에서 흙을 바켓에다 담아가지고 지고 가서 동쪽으로 흙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조선반도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이게 땅덩어리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이거 암만 현대 건설이 세다 하더라도 한국의 땅덩어리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어떻게 하여야 대한민국이 발전도 할 수 있고 생존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과제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연구소, 세종연구소다, 무슨 국제연구소다, 수십 개의 연구소가 있고 논문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겁니다. 오바마가 왔다 갔는데 앞으로의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미 이전 그것만 가지고는 중국하고 대립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중국하고의 무역을 해야 되고 중국 땅하고 아주 붙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등에 지고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할게요. 이 문제가 아주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질문하고 좀 제가 멀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있으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그 불천불역의 우리 지정학적 위치, 현대건설이 암만 기술이 좋아도 뛰어옮기지 못할 위치 속에서 사실 올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시민사회를 사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는 교수님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박 교수의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우리에게 큰 깨침을 주신 이정식 교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 석학초청 특강 두 번째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5월 8일 1시 반서부터 이곳 청운관 B117에서 세 번째 주제는 자주국방의 첫걸음 최초의 근대장교 서재필의 독립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